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14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지진과 쓰나미가 러시아 극동 앞바다에서 발생해 러시아 쿠릴 열도와 일본 하와이, 미국 서부 해안에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지진의 진앙지는 러시아 캄차카 반도 동쪽 해역이고 진도는 8.7, 깊이는 12.9마일이었습니다. 지진의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크지 않지만 지금도 일본과 하와이,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워싱턴주를 포함한 미국 해안 지역에는 쓰나미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이번 강진 발생 당시 암 수술 집도 중이던 의사들이 의료기구를 잡고 있다가 지진이 멈춘 뒤 수술을 진행하는 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영주권자로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인 김영태 씨가 서울 방문 후 귀국 도중 공항에서 체포돼 법정 구금 기한을 넘긴 채 수감 중입니다. 사건 자체로도 논란이고 놀라움인데 소셜미디어 X를 보면 추방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 많아서 더욱 놀랍습니다. 오래전에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사회봉사형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프리 앱스타인이 마랄라고 스파에서 젊은 여성들을 빼나갔기 때문에 앱스틴과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데일리 비스트가 관련 기사를 심층 보도한 직후의 한 말이기도 하고 앱스틴 공모자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맥스웰이 대통령이 사면해주면 의회에서 증언하겠다고 밝힌 직후의 한 말이어서 주목됩니다. 미국인의 거의 반은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틴 범죄에 연루됐다고 믿습니다. 대통령이 관련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관련 없다고 믿는 사람보다 14%포인트 많습니다. 맨하튼 총격 사건 용의자가 본인의 주장대로 풋볼로 인해 뇌 손상을 입었는지는 검시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겪었다고 메모 등을 통해 주장한 용의자는 정신질환 때문에 2번이나 강제 구금됐어도 지난달에 합법적으로 총을 구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8월 12일로 만료 예정일인 관세 협상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국도 프랑스에 이어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휴전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어 소설에 주는 맨 부커상 후보작에 한인 수전 최 씨의 프레쉬라이트가 선정됐습니다. 뉴욕타임스 책평론가는 한국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작가가 쓴 치열하디 치열하면서 외로운 망명과 이민 역사라고 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특히 하와이에 계시는 분들 대피하시느라고 자동차 줄 엄청 길었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 1시, 2시 이렇게 오레곤, 포틀랜드, 캘리포니아, 말리부 해변, 저쪽 샌프란시스코 북쪽 해변 쓰나미가 언제 오는가, 해일이 어느 정도의 높이인가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루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생각했었던 것보다 사람들이 준비하고 각오했었던 것보다는 피해도 적었고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 아직도 주의보는 남아있지만 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지진과 해일이 어디서 일어나서 어떻게 퍼져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아직까지도 주의보를 겪고 계셔야 되는가, 그걸 보시면요. 지도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베링, 도쿄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빨갛게 돼 있는 그쪽이 이제 러시아의 오호츠크 해안에서 이쪽에서 일어난 거죠. 이 캄차카 반도에서. 원래 이 캄차카 반도가 지각 활동이 너무 활발하기 때문에 늘 불의 고리라고, ring of fire라고 불렸었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1952년 이후에 73년 만에 가장 큰 규모 진도 8.7의 지진, 그 뒤에 6.9, 6. 몇 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세요. 그럼 베링 해협을 건너서 이쪽이 맨 오른쪽 위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고 알라스카가 이 즈음에 있을 테고, 자, 이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워낙에
이쪽 남동쪽으로 가면은 일본, 그리고 이제 남서쪽으로 가면 일본, 북동쪽으로 오면 미국 되는 거죠. 지구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요. 여기고 이쪽이 엘라스카고 미국 본토고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은 이쪽에 있죠. 자,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는 해보겠습니다. 이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비디오도 조금 보여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캄차크에서 남쪽으로 한 뭐 78마일 정도 떨어진 해역이 진앙지고, 그쪽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 18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역사상으로는 뭐 기록된 이 지진의 진앙으로 한 6번째 그 안에 해당된다고 하고,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는 1952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비디오로 조금 보시겠습니다. 비디오로 보시면은 처음에는요, 저도 처음에 자세히 그걸 노티스를 못했었는데, 집체 같은 것들이 완전히 그냥 물에 쓸려 나가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러시아의 비디오입니다. Мы оперативно провели оповещение населения. 가만히 있는 것 같죠? 물이에요. 물에 이제 많은 것들이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저렇게. 그런데도 이제 그 사람들이 예보는 미리 했었는데 그 마지막에야 이제 사람들이 대피를 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건물이 하나가 무너진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유치원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유치원에는 다행히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이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쓰나미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피하다가 몇몇 사람들은 좀 다치기도 했고요. 병원에서 이제 뛰어내리다가 다친 사람도 있다. 그래도 병원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대요. 그래도 큰 부상은 아니었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도 조금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그 캄차카, 거기서는 그 쓰나미의 파고가 한 10피트에서 13피트였다고 하니까 3, 4미터. 어제 사실은 뉴스 나올 때 막 30미터는 될 거야, 처음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의 홋카이도에서는 한 2피트니까 60cm 정도죠. 그렇지만 일본은 우리가 뭐 후쿠시마 원전 이런 그런 쓰나미를 많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 전부 뭐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 위에도 또 옥상이 있는데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피신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북쪽에도 한 뭐 2피트에서 5피트 정도, 그러니까 뭐 불과 뭐 1m 안 되는, 1m 좀 넘기도 하네요. 그 정도의 이제 파도가 밀려왔고, 그렇지만 그 진앙지 주변에서는 보신 것처럼 집체가 완전히 떠내려가고, 일본에서도요, 고래가 4마리가 숨진 거 보이던데요. 그리고 하와이는 어쨌든 지금도 주의보가 발효돼 있긴 합니다. 캘리포니아, 뭐 엘라스카 이쪽 지역까지, 남쪽으로는 뉴질랜드까지 지금 주의보가 발효가 돼 있습니다. 일본이나 인도네시아에서 2011년 일본, 그리고 2004년도 인도네시아, 그때 이제 지진 나고 쓰나미 나고 했었을 때 그때 지진은 뭐 9.1 이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8.7보다도 그 당시에 이 숫자로 보면은 8.7 대 9.1이지만 이게 그 당시가 한 2.8배 정도 강한 지진이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우리가 뭐 쿠릴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에 막 3번의 쓰나미가 왔었다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파고가 높지 않았는데도 수십만 명에게 대피령 내려졌었고요. 홋카이도였어요. 홋카이도 뭐 사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쪽에서 그 소방서 옥상이더군요. 그 건물이 소방서 옥상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대피를 하셨던 것이고, 하와이에서는 정말로 너무 많이들 불편하셨을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하루 종일 피곤하셨고 오늘도 조금 힘드셨을 텐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정도구나 하고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어제 오늘 새벽 이렇게 하와이 쓰나미 워닝은 있어요. 워닝 그 경고보다 조금 강한 주의보로, 지금은 조금 더 약한 주의보로 낮춰지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마 하와이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뭐 어디는 뭐 4층 높이 이상으로 대피해라. 어디 그쪽 지역은 8층 건물 이상으로 대피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뭐 말리부, 오레곤, 워싱턴 전부 뭐 어제 하루 종일 일기예보 이렇게 보였잖아요. 몇 시에 이만큼 온다, 몇 시에 이만큼 온다 했고, 오레곤 주에도 역시 그 작지만 그 쓰나미가 도달한다. 어제 오후 저녁 밤부터는요,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야 하는 안심이 되는 보도들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해변이라든가 뭐 항구라든가 이런 데는 특별히 가실 일이 없으면은 안 가시는 게 좋겠죠. 크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는 거고요. 캘리포니아 지역도 오늘 새벽 한 1시경에는 저쪽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한 뭐 4, 5피트 정도 1.45m 정도 그 정도 쓰나미가 도달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언제 또다시 이런 것이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와이의 조시 그린 주지사가 아직 큰 파도는 보지 못했지만 아무도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계속 경고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이 캐나다 밴쿠버 그쪽도 마찬가지로 쓰나미 지금 예보돼 있고요. 쓰나미가 이제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요,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저도 뉴스 할 때마다 알았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또 다시 공부하고 또 잊어버리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쓰나미라는 게 깊은 바닷속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한답니다. 시속 500마일.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한 시속 800km 정도로 이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뭐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휘어지는 파도, 이렇게는 아니고, 이제 보통 여러 번의 파도가 그 해안에 아주 빨리 닥치는 막 조수처럼 그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쓰나미라고 하는데, 오늘 그 엘라스카에 있는 그런 그 국립 그 쓰나미 경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한 번의 물결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여러 번의 강한 파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정말 무슨 뭐 시속 800km, 뭐 500마일 비행기 속도만큼 빠르지만 해안에 오면서 이 쓰나미가 속도가 조금 줄어든답니다. 속도는 줄어들지만 높이가 아주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범람하는 거죠. 집을 다 떠내려가게 하고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루 이상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파도 위험하다. 뭐 해변, 항구에서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11년도였었죠. 그때가요. 후쿠시마 원전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했었던 그래서 뭐 일본산 어류를 먹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는데 일본 내 원전도 지금 아무런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무슨 일본은 워낙에 더 조심을 해야지 되는 국가니까 열차 이런 것들이 지연되기는 있었지만 일본에서 또 오늘의 미국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뭐 뉴질랜드, 필리핀도 그렇고요. 뭐 멕시코 이런 해안가 주민들에게는 전부 경고가 내려졌고 피지도 그렇고 사모아, 통가, 뭐 미크로네시아, 솔로몬 제도 전부 태평양 군도들도 지금 해안에는 가지 말아라 하는 경고 내려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섹션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비디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디오는요. 러시아 언론이 공개를 했는데 이 캄차카의 암센터에서 환자를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수술하고 있었는데 의사와 의료진들이 지진이 일어나요. 여기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침착하게 그쪽이 정말 그 불의 링이니까 다 그런 거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그 비디오가 그 라이브 타임 비디오인데 하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보세요. 방송 늘 지진 방송을 하는 언론사에서도 앵커가 지진 일어나면 막 밑으로 숨고 하잖아요. 당황해서. 그런데 의료진들은 정말 다르더군요. 하나도 동요하지 않고요. 그냥 환자 보호하고 기구를 딱 잡고 있다가 다시 수술하거든요. 그 장면입니다. 한 1분쯤 되는 것 같은데요. 1분 조금 안 되나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자, 처음에 이게 지금 수술실이에요. 흔들리죠? 마구 흔들립니다. 잡고 있어요. 한 사람은 여기저기 서로 다 그 역할 분담이 평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래 흔들리죠. 몇십 초 흔들리는데도 계속 그걸 메디컬 의료진들이 잡고 있습니다. 환자는 지금 누워 있잖아요. 팔도 이렇게 고정돼 있는 오른팔이 보이고, 그리고 의사가 또 뭐 하나를 이렇게 치웁니다. 이렇게 치우면서까지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다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지진이 끝나고 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잡고 있을 때의 침착함 그대로 수술을 집도를 했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조심은 하셔야지 되겠다. 해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어제 오후에 정말 제일 많은 분들이 딱 다가오게 느꼈던 뉴스는 이 뉴스일 겁니다. 제가 헤드라인을 읽다가 왜 멈칫했냐면요. 항상 이름이나 숫자 같은 것에 약하잖아요. 김태흥 씨 맞나요? 제가 김태흥 씨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김형태 씨라고 말씀드렸죠. 에이, 제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멈칫멈칫했었는데 아마 이 스토리일 텐데, 저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박스가 아니라 레딧의 그 소셜 미디어를 보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 저는 더 놀라웠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고 나서 지금은 모든 매체가 다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어제 오후부터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무슨 뭐 ABC 방송, 데일리 비스트 같은 매체, 모든 매체들이 전부 보도를 하는데 김태흥 씨예요. 김형태 씨가 아니라. 이분이 이제 사진이 안 나오는데 사진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생 결혼식에 2주일 동안 갔다 오다가 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서 지금 구금이 된 채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주권자인데도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주일째 법률상으로는요, 사흘 이상 억류가 금지된다는 거. 그게 이민세관 단속국의 그 내부의 규정이에요. 근데 내부 규정도 위반하고 지금 8일 이상, 오늘 9일째입니까? 구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월 21일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가 접근을 하려고 해도 접근이 안 돼요. 변호사가 접근이 안 되니까 그 이민세관 단속국에 그럼 수정헌법 5조, 6조 다 여러 가지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이게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전혀 이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그런데요, 보세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혹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건 레딧이에요. 레딧에는 왜 그럼 이분이 이렇게 김태흥 씨가 구속이 됐는가? 아주 단순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레딧의 어떤 맥스라는 분이 He's not white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물론 전에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영주권자인데 부모님은 시민권자이시고 아버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어머님은 살아계시고요. 어머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He's not white이다. 그때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회봉사령 했고 사회봉사령을 받으면서 모든 기록을 지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받았던데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이민세관 단속국에 연락을 했더니 그 이유가 이렇게 추방될 수 있다. 지금 추방을 전제로 해서 구금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He's not white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접근이 되지 않는 변호사가 에릭 리인가 그래요. 그분이 에릭 리 맞네요. 본인의 그 X에 이렇게 썼어요.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쭉 쓰면서 이게 또 다른 잔혹한 이민자에 대한 이민자와 과학. 왜냐하면 이분이 연구하시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격이다. 이거 미국 이름이 will이에요. free will, will을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었던 것은 X에는요. 레딧도 그렇게 리버럴한 그런 소셜미디어가 아닌데 우리가 왜 워싱턴 포스트를 믿어야지 돼? 워싱턴 포스트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런 보도를 하는 거잖아. 이런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게 워싱턴 포스트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렇게 그 구금된 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봐주세요. 스토리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김태흥 씨 지금 40세세요. 5살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라임병 백신을 지금 연구하는 박사과정이에요. 7월 21일이 맞네요. 입국 심사대에서 2주일 동안 동생 결혼식, 지금 동생 결혼식 한 거예요. 방문한 뒤에 억류돼 있는데, 근데 이제 억류된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에릭 리라는 이 변호사가 추정을 해보고 한 결과, 아, 과거에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었던 그것,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2011년도였습니다. 24년 전이었겠네요. 작은 양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텍사스에서 기소가 됐고, 지금도 이제 텍사스에서 살고 있고, 범죄 기록 비공개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공시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있은 거예요. 그런데 이민세관 단속국은 영주권자가 마리화나도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의료용, 레저용 합법화가 되기 전이니까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그러면 이건 이 외국인이라고 해요. 에일리언이라고 하면서 추방 절차를 기다리면서 그게 당연하다. 지금 구금 시설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짧게 한번 금요일에 어머니가 짧게 통화를 했다고 하고, 그 뒤엔 그 통화도 옆에 이민세관 단속국 그 사람이 있고, 텍스트도 이민세관 단속국을 통해서 한 번 텍스트를 보냈는데, 바닥에서 자느냐, 불이 계속 켜 있느냐, 뭐 이런 말 물어봤고, 그랬을 때 아들은 엄마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뿐이었는데, 그 걱정하지 마세요도 이민세관 단속국 직원이 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화가 오고 있죠? 이 전화 안 받을래요. 전화 안 받아야 될 것 같고, 지금 방송 잘 나가고 있죠? 아마 일부 지역에서 방송이, 엄마 방송이 안 나가는 것 같네요. 엄마가 전화를 주셨는데 지금 방송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년 넘게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단 2주일 동안 한국에 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이 헌법에서 제정한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보다 더 짧게 미국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헌법에서 보장이 되는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실제로 지금까지 몇 명이 이 사람 한 사람이지만 그렇겠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내용도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정을 한 거예요. 2011년 그 경미한 마약 혐의 때문일 것이다. 이런 건데, 미국 그 법상으로는요, 이민법상으로는 그 당시에 마약을 경미하게 약간 소지한 이 정도는 영주권 신분을 박탈을 당하지 않는, 그렇게 면제받을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억류를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텍사스의 A&M 대학교에서는 지금 이분이 그 윌이라는 분, 제가 한국 이름 혼돈돼서 그냥 영어 이름 하겠습니다. 이분이 연구하는 것은 뭐 진드기와 관련돼서 발병이 되는 라임병 백신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2007년도에 해양공학 학위를 마쳤답니다. 그리고 이 백신 개발에는 2021년부터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다 하는 건데, 어머님은요 계속 아드님이 걱정되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제대로 먹는지 불 켜진 채로 잔다고 하고요. 음식도 그냥 인스턴트만 준다고 하고요. 더군다나 어렸을 때부터 천식을 알아왔기 때문에 스프레이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 스프레이 지금 일주일이 넘었으니까 그 스프레이로 충분한가? 공기가 나쁘면은 천식 환자는 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어머니 아버지가 1980년대 사업비자로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시민권을 받았을 때는 자녀분이 너무 나이가 이제 18살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영주권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얘기를 하고요. 아주 그냥 착하고 부드럽다, 이런 얘기들, 너무 충격적이다. 나 역시
끊임없이 미국에 이민 오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헌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나라라고 믿었는데 지금도 물론 미국이 기회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민자들이 이민법을 스스로 알아야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봉사단체 등에서 뭐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 등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릭 리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이 김흥태 씨와 같은 이분을 억류하는 이게 아이러니가 이제 말이 되느냐. 연구가 계속된다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데 특히 라임병 위험에 미국 농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늘 농부를 얘기를 하고 표를 많이 받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농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김 씨를 억류하고 추방하려고 하는 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맨 뒤에 보면은 여기에 사이언스와 이민자를 위해서 이렇게 잔혹한 공격을 멈추고 이분을 프리로 해라 했잖아요. 그런데요. X에는요. 이런 글이 그 변호사의 그 주장 밑에 이런 글이 엄청 많습니다. 보세요. 이거 마약 사범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미한 그 마리화나 소지한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못하지만 미국이요 마리화나가 레저용으로 의료용으로 합법화되기 이전부터도 대학생들은 마리화나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들 가면 뭐 신고식 비슷하게 마리화나 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어쨌든 뭐 그게 좋고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보세요. 이 드류라는 사람도 지금 X에 쓴 댓글이에요. 이분의 에릭 리라는 변호사가 쓴 그 아래에 Go back home. 아니 5살 때 미국 와서 지금 40살인데 35년을 미국에서 살았는데 홈이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가라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지금 줄줄이로 있는 거잖아요. 제가 편집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오랜 동안을 extra years를 가졌던 것을 고마워해야지만 된다. He should thankful이라고 하잖아요. For all 지난 여기서 35년 산 것만 해도 고맙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그리고 또 그거 또 맨 밑에 분도 마찬가지예요. 조라는 분도 이거 구류하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특별하게 중요한 케이스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X에는 자, 밴드웨곤이라는 아이디잖아요. 마리화나 그 차지는 이게 이민법 변호사한테 반문을 하겠다 하면서 이게 그린카드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한테 위반이 아니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거는 황당했어요, 진짜. 다이아나 무슨 뭐라고 하는 아이디. 아니, 변호사가 지금 변호사하고 이 윌 김 씨하고 접촉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내용 같은 것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알아? 얘기했잖아요. 이민세관 단속국에 연락을 했고 어머니가 한 번 통화했고 아들과 이 텍스팅을 했고 이민세관 단속국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야, 정말 이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 이 X에는요. 그냥 약간의 분들이 이거 좀 지나치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많은 이민 사회에서는 야 이거 너무 가혹한 것 아니야? 그리고 또 자녀분들을 다 키워보신 분들은 마리화나 이런 그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다 삭제를 해주기로 하고 사회봉사형을 마쳤고 미국에서 35년을 살았는데 5살 때 와서 그러면 이런 케이스를 대체적으로는 사람들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X가 이 정도로 이건 보수도 아니고 이 정도로 몰인정한지 너무 깜짝 놀랐다. 그리고 X가 지금 그 레딧보다도 훨씬 이런 쪽으로 X가 정치적인 거예요. 제일 앞에 어떤 사람이 아니 워싱턴 포스트를 어떻게 믿어? 아니 워싱턴 포스트 항상 지금 이렇게 이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이제 그 와이시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하는 거고 워싱턴 포스트를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항상 트럼프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트럼프가 예를 들어 잘못했거나 거짓말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매체가 잘못 보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민자 이건 지금은 영주권자지만 김태흥 씨처럼 영주권자지만
지금 시민권자에게도 늘 있는 일이잖아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사건 자체보다도 사건도 너무너무 놀랐지만 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많이 봤어요. 82세인 영주권 잃어버려서 신고하러 간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이유도 밝혀지지 않고 과테말라로 연고도 없는 과테말라로 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가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지금 미국 분위기가 이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분은 그 우일 김 씨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서 김태응 씨는 더 많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정말 잘, 어머님이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어머님도 60대이시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걱정되시니까 아무튼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요즘 그 얘기가 다 사실인 거예요. 영주권자 한국 나가기 두렵다.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가볍다고도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케이스에도 그러니까 어떤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살다 보면은 범죄 전력이 있었다던가, 그리고 영주권자도 여러 가지 조건부 영주권자도 있고 하잖아요. 개인의 케이스는 개인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도 댓글 부대가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X에 좀 전에 이 윌 김태응 씨의 변호사 그분이 쓴 거에 보면 쭉 거의가 다였어요. 제가 본 거 수십 개, 거의가 다 마땅하다, 이건 추방되는 게 마땅해 하는 게 주르르 쓰니까 이건 댓글 부대다. X가 유난히 그래요. 보수주의자들, 백인 우월주의자들. 전에는 안 그랬어요. X가 일론 머스크가 들어오고 나서 그랬고, 저도 회사 다닐 때 어떤 동료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딸들이 어린데 이제 딸들이 X에 또 돈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누가 뉴스를 다 이렇게 보느냐고. 근데 그분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저랑 친하기도 했고. 근데 그러냐고 하면서 당연히 X의 것이 모든 뉴스가 다 맞다고 생각하고 X로 보면 너무 편하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X가 그게 또 패션처럼 돈 내고 하느냐, 나 여기서 봐. X가 가짜도 엄청 많고 이런 식이라니까는요. 유난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아니면 미국에서 살게 해주는 건 무조건 고마워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 우리가 노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분은 그런 뜻에서 쓴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근데 마리화나 그 일이 있었던 건 2011년이잖아요. 근데도 살게 해줬으면 고맙게. 야, 정말 이런 얘기들. 한국 뉴스 보는 게 힘들었는데 예전에는 페페라는 분, 요즘은 트럼프 때문에 미국 뉴스 보는 게 힘들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건 절대적으로 불법 구금인 게 맞죠. 이민세관 단속국에도 사흘 이상은 저렇게 구금하지 못하도록 했지. 그런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맨 앞에 그 쓰나미와 지진에 대해서 저분이 훌륭한 거지 모든 의사가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계시고요. 자, 불의 고리가 깨어나서 지구가 많이 아파. 이런 조금은 문학적이고 조금은 현실적인 과학적인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 앱스틴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요, 지금 뉴스가 이렇게 많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YouGov가 여론조사한 결과가 좀 놀랍긴 한 여론조사 결과이긴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틴의 범죄에 연루돼 있다. 이게 뭔가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커넥션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14% 많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코노미스트와 YouGov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거의 절반이, 한 46%가 공범이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앱스틴이 한 그 일에 뭔가를 트럼프 대통령이 연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트럼프가 앱스틴이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범죄에 관여했다고 보십니까? 어린아이 성매매잖아요. 46%가 그렇다. 아니다가 적어요. 32%. 모르겠다가 23%입니다. 이건 예상대로예요. 민주당 지지자의 80%는 트럼프가 앱스틴 범죄에 관여했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것은 공화당의 반응입니다. 공화당도 응답자의 거의 3분의 1이 트럼프가 관여했거나 잘 모르겠다거든요.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단정한 공화당원이 더 보는 게 낫겠네요. 68%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직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공화당은 9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얼마 전에 85%에서 다시 90%를 넘겼어요. 마가든 아니든. 그런데 이번에는 68%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이것도 90% 이상이 관여 안 했어라고 답변하는 것이 조금 흐름에 따라서 연결이 되는데 이번에는요.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68%입니다.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건 다 잘해. 관세건 뭐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90%예요. 이번엔 68%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앱스틴 사건 수사를 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대응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압도적이네요. 이건 61%. 잘하고 있어? 21%. 정부가 앱스틴 사건 관련 증거를 지금 다 버려내고 있어. 감추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67%. 에이, 정부가 그걸 속이겠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12%밖에 안 됩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지금 기슬레인 맥스웰, 앱스틴의 여자친구였고 공모자였던 맥스웰에 대한 사면설은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많아요. 사면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밖에 안 되고 64%가 사면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조금씩 사면 쪽으로 아주 스며들듯이 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사면할 권한은 있지만 이건 똑같아요. 사면할 권한은 있지만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러다가 아무도 나에게 그런 사면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 그러다가 다시 스코틀랜드 거기서 오면서 이런 때는 사면 권한은 있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얘기가 내가 앱스틴과 헤어진 이유가 앱스틴이 말하려고 해서 나의 직원을 빼갔기 때문이야.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자꾸만 빼갔어.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와 관계를 끝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과 사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둘 다 원했는데 앱스틴이 갖게 됐고 그 앱스틴이 갖게 된 것도 앱스틴과 트럼프와 여자들 사이에서의 뭔가를 앱스틴이 폭로하는 것이 두려워서 트럼프가 앱스틴에게 졌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다. 내 스파에서 고용된 사람 그중 한 명이 버지니아 주프레. 버지니아 주프레라는 여성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앱스틴 사건 중에서. 호주인가 어디선가 최근에 자살을 했죠. 그리고 영국의 앤드류 왕자 앱스틴에게 성폭행 당했다. 뭐 이렇게 했던 맞다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000년도에 16살 때 말하려고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요.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데일리 비스트가 이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보도를 하거든요. 데일리 비스트의 그 티나 브라운 예전에 그 패션 잡지의 뭐 정말 뭐 거장이었었던 그 티나 브라운이 데일리 비스트에서 열심히 이제 이런 그 패션 잡지는 윈투어고 이 데일리 비스트 이 티나 브라운이 이 앱스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커넥션도 많고 보도를 많이 어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티나 브라운이 어제 보도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다 증언을 했었잖아요. 16살 때 말하려고 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스파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자격증 따는 거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을 때 기슬레인 맥스웰이 와서 너 너무너무 부자가 여행을 가는데 마사지 하는 거 이런 거 했는데 너 돈 많이 벌 수 있어 해서 말하려고 해서 데리고 갔다는 거잖아요. 앱스틴. 근데 이 데일리 비스트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옷을 벗기고 어떻게 해서 앱스틴을 어떻게 해주고 하니까 앱스틴이 만족했고 그 과정을 이 기슬레인 맥스웰이 다 봤고 이런 얘기를 어제 데일리 비스트가 보도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맞다. 그 여자 버지니아 주프레도 데리고 갔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래서 계속 빼가서 나와 그랬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거 사면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이제 기슬레인 맥스웰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고, 기슬레인 맥스웰이 지금 어제 딱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 증언을 하겠다 하는데 대통령이 나를 사면을 하거나 의회에서 면책특권을 주거나 의회에서 면책특권 안 준다고 한마디로 거절을 했고, 그러나 대통령이 나를 사면을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의회에서 증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요, 이제는 이미 맥스웰이 어디 나와서 어떠한 증언을 하든지 간에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연방법무부에서 이례적으로 법무부 부장관이 감옥까지 가서 9시간 동안을 인터뷰를 하면서 100명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 부장관이 간 다음에는 맥스웰이 큰 무슨 박스를 가지고 본인의 그 숙소로 들어갔다고 하고, 그런 걸 누가 믿겠는가? 이게 이제 데일리 비스트의 보도예요. 앞으로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면은 뭐 이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제 데일리 비스트를 보니까 이 기슬레인 그 맥스웰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학대를 당했는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로버트 맥스웰이라고 엄청난 홀로코스트의 거의 가족에서 유일한 생존자로 살아남아서 와이프는 파리 사람으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부자, 출판업계, 언론업계 부자였는데, 이 딸, 뭐 자녀가 9명인가 그랬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일요일 같은 때 딱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하나 무슨 뭐 힘들게 막 그 부자 아버지가 하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정신 고문 시키고, 그리고 어떤 때 이 맥스웰이 10살 땐가 언젠가 또 이제 부자는 부자끼리 놀잖아요. 또 다른 부자 친구를 집에 데리고 가서 무슨 그 드레싱 룸에서 뭘 보여주는데, 이상하게 생긴 무슨 뭐 머리 빗이라든가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있는데, 이 맥스웰이 자랑스럽게 그 친구에게 얘기하더래요. 저런 것들로 아버지가 자기를 때린대요. 때리는데 대신에 아버지가 뭘로 맞을래 하고 선택을 할 선택 권한을 이 맥스웰에게 줬대요. 어렸을 때 그런 어두운 암흑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부자였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특히 또 맥스웰을 예뻐했대요. 맥스웰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아버지를 만족시키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뭔가를 살았던 그런 어린 아이였었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이 맥스웰, 이 기슬레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큰 요트에서 뭐 그게 뭐 1,500만 파운드짜리인가 그렇대요. 숨졌는데 다음날 발견이 됐는데 알몸인 채로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고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와서 나는 인생을 바꿔야 되겠어 하고 뉴욕으로 왔죠. 옥스포드 대학교는 졸업을 했으니까. 뉴욕으로 영국 사교계에선 이미 인맥이 있었고, 뉴욕으로 와서 그때 이제 앱스틴을 만났는데, 앱스틴을 만나고 나서 앱스틴에게 신체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영원히 사랑받을 수 없다.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렇지만 앱스틴에게 여자 아이들을 리크루트 해주는 것으로 한동안 이제 같이 그 곁에 있었던, 그래서 앱스틴이 이 여자, 이 주프레이 같은 이런 여자들과 이런 관계를 하고 할 때도 다 옆에서 지켜보고 뭐하고, 이렇게 앱스틴은 어떻게 해주는 거 좋아해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 비스트의 보도는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딱 함구를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라난 환경이나 아니면 본인이 영국에서부터 이렇게 또 이쪽으로 오고 하면서 뭔가 신분 세탁을 하려고 하는 아주 치열한 그런 과정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자, 그런 얘기. 뭐 그리고는 지금의 말할라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말할라고가 외국 사람들도 가고 부자들도 가고 여러 가지 무슨 골프 행사도 있고 하는 곳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말할라고는요, 파티 장소였습니다. 그 파티 장소에서 앱스틴과 트럼프와 같이 파티했던 여성들 가운데서 몇 명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에 자신을 성추행했다, 성폭행했다 하고 고소하고, 일부는 뭐 취하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할라고가 그런 파티의 장소이기도 했고, 말할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네요, 입으로. 그 스파에서 젊은 아이들을 많이 빼갔다.
앱스틴이 그것 때문에 화나서 헤어졌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속보입니다. 그리고는 법무부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앱스틴 그 기록에 대해서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상원의 척 슈머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거기에는 안 해주겠다, 뭐 해줄 리가 없으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 내용은 조금 속보를 전해드려야지 되겠죠. 속보를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 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자. 우리 사위가 근무하는 빌딩이었는데 다행히 휴가 중이라서 출근을 안 해서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요즘 무서워서 맨하탄 출근하는 애들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뉴욕 쪽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무척 많으실 거예요. 뭐 또 뉴욕 쪽에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자녀를 두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맨하탄의 그 고층 빌딩에서의 그 사건, 비번 오피서, 그리고 무슨 뭐 블랙스톤의 CEO, 경비원, 대학생, 대학원생 이렇게 이제 숨졌고 NFL의 직원 한 명이 이제 중퇴이고 한데 지금 용의자가 27살에 라스베가스에서 경비원을 했다고 하고 사설 탐정 무슨 뭐 자격증도 있다고 하고 사설 탐정이 아니라 사설 경비원인가요? 사설 탐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고등학교 때까지 풋볼을 할 때 CTE로 알려진 그때 하도 뭐 공을 많이 맞고 머리를 많이 맞아서 뇌질환을 앓고 있어서 내가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뭐 등등. 그런데도 이 NFL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근데 NFL에 아무리 대항하려고 해봤자 나만 망가진다 하면서 그 본부를 쳐들러 가려고 했다가 엘리베이터를 잘못 타서 33층 그 건물의 관리 그 오피스로 들어갔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스포츠와 이 CTE로 알려진 뇌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나의 뇌를 검사해달라고 유서도 남겼었고 사건도 또 해결을 해야지 되니까 검시를 하겠죠. 이 CTE라는 것은요, 이 그 머리에 타격이 생겨서 발생하는 것은 맞는데 절대로 이것을 뭐죠? 검시를 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뇌를 검시라기보다 뇌를 검사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그 알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람은 이제 검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뭐 풋볼뿐만이 아니라 뭐 하키, 럭비 이런 경우도 타격이 많으니까 막 강하게 타격 안 해도 걸린대요. 자주 많이 하면은 뇌진탕이 아니라도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젊었을 때 아주 과격한 스포츠를 한 사람에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뇌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있고 충동적인 행동이 있고 뭐 언어장애도 있고 인지장애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 하나만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이 원인이었는지도 아직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검시하고 이 그 용의자가 타무라라는 용의자였었죠. CTE를 앓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만 하더라도 몇 주일 또는 뭐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으면 자녀 2명의 지금 3번째 아이 기대하고 있었던 아주 그 따뜻한 경관이었다고 하죠. 모스크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던 말레이시아 출신의 이 NYPD 경관. 그리고 이거 뭐예요? 왜 이래요? 시리가 왜 눌려졌어요? 참나,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시리가 얘기를 했죠. 자녀와 모스크를 돌보는 경관, 그리고 아주 그 경비원도 숨졌는데 사교적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직장과 뭐 여러 군데서 여성을 멘토링한 그런 그 블랙스톤의 파이낸셜 분야의 임원, 또 전직 운동선수. 이제 이분은요, 황금의 심장을 가졌다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한대요. 그런 분들이 아무튼 숨지셨고, NFL 직원은 중상을 입었고,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라네요. 다행이네요. 안정적인 상태라고 하고, 뉴욕시에서는 25년 만에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타무라라는 용의자가요, 정신질환이 있어서 2번이나,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구금됐었던 적이 있어요. 정신질환이 있었고 어떠한 행동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스베가스에서 지난달에 총을 합법적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컨실드, 총을 가질 수 있는, 숨겨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허가증도 받았거든요. 무슨 M4, AR-15 이런 총들, 자동차 안에 장전된 총들, 권총까지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런데도 총이 문제가 아니고 그 총을 쓰는 사람이 문제고 정신병이 문제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사람을 감시하는 그런 감시 제도를 도입을 해야지 된다. 이게 지금 공화당의 주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아주 지친 것 같아요. 이 총기 규제 해야지 된다 소리도 많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것 알고 지금 해야지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도 8월 1일에서 일단 연기라도 하고 회담을 하면 좋은데요. 오늘 내일 사이에 안 된다면은 지금 중국이 가운데 베센트 장관이 보이고 있잖아요. 베센트 장관이 이렇게 중국과 회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무장관을 한국팀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무장관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8월 12일에 만료되는 관세 협정을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라기보다는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국이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히토류 같은 것도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안 주겠어. 이 정도까지 지금 중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어렵고 12일 이후에도 뭔가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얻고 있는 게 지금 많아요.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자료를 엄청나게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관세로 인한 미국의 그 경제적인 영향이 어떻게 된다 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꼭 집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아요. 연준 이자율은 뭐 이번에 내리지 않겠죠, 당연히.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 하기 전에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미국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매일매일 생각하게 됩니다. 강압적인 이민자 정책, 대리만족을 통한 지지자들의 희열을 느끼는 듯 뭐 이런 얘기들 해주셨고요. 한인 정치인들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게 없냐고요. 이런 사안에 입 닫고 있으려면 도대체 한인 정치인이라는 정체성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이제 얘기하겠죠. 뭐 앤디 김 의원 같은 사람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공화당 의원은 글쎄요, 봐야지 되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 공화국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건 아닐까요? 케네디 센터를 멜라니아라고 개명하던 거 어떻게 됐어요? 아, 그 얘기 제가 어제 전해드리려다 못 전해드렸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이번에는 트럼프 이름을 케네디 센터를 그건 멜라니아는 케네디의 오페라 센터를 멜라니아 이름으로 한다는 거고 이번에는요 케네디 센터 전체를 트럼프 대통령 이름으로 한다는 그 같은 안이 지금 그제인가요? 공화당 의회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물론 케네디 센터가 처음부터 케네디 센터가 됐었던 건 아니에요. 이 문화센터가. 그렇지만 보통 이런 때는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워낙에 또 그 인기가 있잖아요. 공화당이나 민주당 사이에서. 그리고 그러한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사후에 이름을 짓는 일이 많죠. 이런 거대한 일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연방정부에 기금이 들어가는 곳인데 왜냐하면 살아있는 대통령으로 이름을 바꾸고 하면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날것도 좋아요. 간도 쓸개도 없는 딸랑이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소녀들의 얼굴보다 소년들의 얼굴. 물론 이것도 소녀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지만 어쨌든 달라요. 소녀들이 양동이를 들고 갔을 때와 소년들이 갔을 때 약간 다름의 느낌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우선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디오가요.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이 비디오입니다. 자, 가자지구를 말씀드리려고 Until 하는데요. when will this suffering continue? Oh, people of the world, feed us. Feed our children. 고통은 이제 계속되고요. 저 어린아이, 소녀 얼굴 보이시죠?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어머니들 얘기를 지금 통역으로 하고 있는데, 내 아이한테 먹일 수가 없고 임신 중인데 내가 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도 알지도 모르고 이제 조금씩 받아갑니다. 저는요, 물 비슷한 죽 같은 거 받아갈 때는 저 사이에서 바닥에 다 떨어뜨릴까 봐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힘들게 받아간 게 이 어린 아이의 모습. 내가 내 아이를 먹일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걱정된다. 내가 내 이 아이를 먹일 수 있느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가자지구의 절망은 어떻게 보면 모든 궤도에서 전부 보이는 것 같아요. 오스카상을 탄 다큐멘터리 아더랜드에 출연을 한 팔레스타인의 그 액티비스트죠. 그분이 서한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민의 총에 맞아서 숨졌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국의 총리도 우리도 프랑스처럼 이스라엘이 빨리 휴전에 협상하지 않으면 9월달 유엔 총회가 열릴 때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건 좀 새로워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죠. 가장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게 가는. 근데 뭐 새롭다고 하기도 그렇네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네타냐후에서 멀어졌으니까. 대량 학살이다. 제노사이드다. 이런 얘기를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공화당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했습니다. 자, 처음으로 했고, 아마도 이렇게 영국에서조차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한다면 G7 국가 가운데서 두 군데잖아요. 프랑스, 영국. 이건 한 군데인 것보다 훨씬 낫다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에 맨 부커 상으로 마무리를 하겠는데, 맨 부커의 상의 후보작으로 올라간 그 후보작 자체가 이 뉴욕타임스의 서평을 보니까 굉장히 이민자에 관한 것이기는 한데 시리어스한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그걸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맨 부커상 13편이 지금 수상 후보에 올랐는데, 맨 부커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영어로 쓰여진 그 소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한강이 받은 베지테리언은 다른 언어로 쓰고 영어로 번역된, 그래서 인터내셔널 그 부커상이었었잖아요. 이번에는 영어로 쓴 겁니다. 이 책이 여기 뉴욕타임스도 제목에 수잔 초이라고 맨 앞에다가 이렇게 붙였잖아요. 이분인 거예요. 아버지는 한국 분이고 어머니는 그 유대계인. 이 작가가 쓴 Fresh Light, 그 Fresh 그 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문학상 가운데 하나고, 그런 건데, 제가 6월 2일에 이 뉴욕타임즈의 드와이트 가너인가요? 그 서평을 쓰는 그분이 쓴 서평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읽어드리냐면은 이 Fresh Light이라는 책이 여러분의 그 이민 생활과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뭐 미국으로 이민 오려고 하시는 분들께도 조금 느낌을 주실까 해서 제가 이 책에 이 뉴욕타임스의 서평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수잔 최, 이분이 6번째 쓴 책이에요. 이 책은 그 플래시 라이트라고 써 있잖아요. 굉장히 여러 나라를 한국, 일본, 미국, 일본, 한국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망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주라고도 할 수도 있고 추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민 역사를 썼는데, 친구는 신이 가족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사과다, 이런 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면서 서평을 한 거예요. 이 수잔 최의 새로운 작품 플래시라이트는 산산조각이 난 한인 그 이민 가족을 무대로 삼아서 등장인물 사이에서는 친구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다양한 뭐 어떤 망명에 관한 얘기고 외로움의 역사라고 했어요. 모든 인물들이 아주 냉정함을 지녔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냉정한데 그 냉정함이 있다. 거리감도 있고. 그리고 책 자체가 굉장히 좀 절제된 서술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절제가 아쉬움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다 하는데, 이 소설을요, 프랑스와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 그 작은 책, 아니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또 그 작은 글처럼 해변에서 시작돼서 한 아버지와 어린 딸이 해질 무렵에 산책을 나서는데 아버지가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있대요. 근데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서 수색대가 만들어지죠. 소녀는 파도와 모래가 만나는 지점에서 저체온증에 걸린 채 간신히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수영을 못하던 아버지는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딸을 구한 건가요? 저도 이 책을 안 읽어봐서. 바다로 떠내려간 것처럼 보인다. 소녀의 이름은 루이사, 10살, 또래보다 굉장히 영특하고 아버지가 학자였고 미국에서는 설크라는 이름을 쓰는데 석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석이라는 이름 맞네요. 2차 대전 당시에 일자리 찾아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학교에서 히로시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아버지는 마음에 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4대에 걸친 수십 년을 그리는데 이 소설의 주제는 초반에 한 인물이 질문을 하나 하는 거로 딱 드러나는데 고향을 버리려는 자에게 복수가 존재하는가? 많은 분들은 제가 이민 올 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한국이 지금만큼 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을 배신하고 미국을 간다고. 근데 여기서 물어보잖아요. 고향을 버리려는 자에게 복수가 존재하는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겪는데 여기에 미국도 들어가고 구소련도 들어가고 일본, 중국, 한국 그 복잡한 정치 현실도 다루고 이 아버지가 일본에서 너무 성적이 좋았는데 전쟁이 끝난 뒤에 부모는 남한의 작은 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일본 생활 내내 너무 불행했었고 공산주의자로 의심도 받았고 그래서 부모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이 아버지는 부모와 함께 가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했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공과대학 박사가 되죠. 굉장히 이분은 이제 아주 경직됐대요. 이 소설 속의 그 아버지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지만 뭐 웃는 일도 없고 등등 이렇게 하면서 미시건 대학교에서 대학 강사로 일할 때 이 루이사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 뒤에 아버지가 다시 일본으로 갔고 아버지가 이 루이사도 같이 따라갔죠.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본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이방인의 느낌을 이 루이사 딸도 똑같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하면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끝내야 되겠네요. 이 소설을 여러분들과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아버지가 실종된 뒤에 이 딸이 점점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그런 거죠. 삶의 궤도도 흔들리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딸이 10살 때부터 20살 이후까지 독자들은 911 이후부터 이제 루이사가 결혼도 했나 봐요. 자녀들까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 뉴욕타임스의 서평을 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역사적인 스케일, 또 이민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좋은 게 있지만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복잡하게 꼬인 아이들과 그 청소년기의 심리를 다룬 그런 부분이래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에게 주는 충격, 서로에게 느끼는 혐오 그렇지만 또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아주 묘하게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소설의 중요한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플래시라이트의 한 인물이 이렇게 슬쩍 내뱉는데요. 바로 그런 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바로 그런 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역사적인 교훈 뭐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외로움의 역사다. 생존의 역사다. 뭐 라이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수잔 최 이분은요. 69년도에 애리조나주의 사우스밴드에서 인디아나주 사우스밴드요. 애리조나가 아니라 한국계 아버지, 유대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인종적인, 문화적인 이런 정체성 같은 거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이 엄청 많았겠죠. 나중에 예일대학교에 가서 영문학 전공했고요. 코넬 대학교에서도 석사학위, 문예 창작이에요. 그리고 뭐 예일, 뭐 프린스턴 이런 데서 문예 창작 같은 거 많이 가르치는 한국 분들에게는 미국 사회에서는 많이 알려진 이분의 이 책 플래시라이트이 이거 한국어 번역돼 있어요? 아직 안 돼 있죠? 최근작이니까 지금 맨 부커상 후보에 올라 있다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읽어봐야겠네요. 이민자로서 많은 공감이 될 듯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저 고개 꾹뻑하면서 인사드렸어요.